말을 할 때에는 듣는 쪽에서 참 재미있다, 다른 사람한테 꼭 말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좋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 할까? 재미있다, 흥미롭다 라는 느낌은 주관적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3자에게 전하도록 만드는 비법이 있다. 바로 조금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미국 조지아 사우스웨스턴 주립대학 심리학과 엘렌 코터 교수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유포되고 있는 15가지 기괴한 이야기들을 모아 학생들에게 전달했는데, 대학 캠퍼스에 출몰하는 유령 이야기, 알몸으로 피를 흘리며 집안일을 하는 주부 이야기 등 그들이 공포심을 느낀 이야기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빠르고 넓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그 주제를 정치나 경제 분야로 확대 해석해보면, 저 은행 재정 상태가 안 좋아 얼마 못 간다는군, 이대로 가면 반년 뒤에 경제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이 돌고 있어. 군사 전문가들은 3차 세계대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는데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 막연한 소문이고 논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포를 느낄 만한 내용이 들어가면 상대방은 흥미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포를 느낄 만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기 쉬운 이유는 그런 정보를 재빠르게 접할수록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의 저자도 심리학 강의를 할 때 곧잘 이런 이야기를 곁들이곤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땡땡땡 하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고 하니 피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이 듦에 대한 공포, 미움받는 것에 대한 잠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대부분 귀를 쫑긋 세우고 흥미로워한다. 일단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놓고 강의의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면 그날은 효과도 반응도 모두 좋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개인 사이의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른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며 들어줄 만한 이야깃거리를 들으면 그때마다 메모해놓고 언제든 적당한 때 활용하도록 해보자.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 마이 페어리드에서는 언어학자인 헨리 히긴스 교수가 거리에서 꽃을 팔던 불황자 여인 일라이자 도리틀에게 언어 교습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온다. 하층 계급의 사람을 세련된 기부인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가를 친구와 내기한 것인데, 그녀가 상류층의 말씨와 제스처, 억양을 익히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펼쳐진다. 영화가 보여주듯 같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도 상류 사회와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영어는 서로 다르다. 의사들 역시 의무 기록을 쓸 때 최대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환자와의 차이를 두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엄이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 아치 우드사이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영업을 하면 일상적인 용어만 주로 사용하는 영업사원보다 소비자의 믿음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기도 쉽다. 평소에 독서를 통해 언어 습관의 변화를 모색해보자. 말을 할 때 고급스러운 단어 하나, 품격 높은 문장 하나, 적절한 사례가 곁들여지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달라 보일 것이다. 대화법 중에 상대방에게 자연스레 추측하게 만들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심어놓는 방법이 있다. 올해는 너무 바빠서 아직 외국에 나가지 못했어. 이러면 듣는 사람은 작년까지는 빈번하게 나갔단 말이군 라고 추측하며 당신이 자주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또 지난 이틀간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네. 오늘은 꼭 해야겠어. 이렇게 말하면 평소에 매일 공부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겨우 최근에서야 조금 시간이 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평소에는 스케줄로 꽉 차 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바쁘다니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의 말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살짝 방향을 바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나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자기 연출을 하는 것도 훌륭한 대화 테크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27살의 취업준비생 시타의 가장 큰 난관은 면접이었다. 수십 군데 서류를 넣었고 그 중에 절반 이상 서류 통과도 했지만 매번 면접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더 기분이 상하는 일은 자기보다 준비 기간도 짧았고 대외 활동도 많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동기들이 속속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학력 또한 도쿄의 유명 대학을 나온 시타만큼은 아닌 친구도 있었다.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아무리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화가 나기만 했다. 어느 날 컨설턴트와 마주 앉은 그는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된다. 시타 씨의 모의 면접을 보니 뚜렷한 문제가 보였어요. 말은 정말 유창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네요. 결론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유창한 언변이라면 언제나 자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요지를 알 수 없는 대답이었다니 너무 기가 막혔다. 컨설턴트는 또 말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지원자들이 말하는 동안에 고개를 지나치게 끄덕인다는 겁니다. 많이 끄덕인다고 호감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야기가 아예 귀에 안 들리고 있거나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경청은 대화의 처음과 끝이라고 늘 주의받은 부분이었다. 그래서 잘 듣고 있음을 제스처로 표현하고자 한 것인데 역효과라니 의외였다. 시타는 설명을 듣고 지난 면접들을 떠올렸다. 컨설턴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름대로 막힘없이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의 후속 질문이 많이 오지 않은 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신의 성격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언어 습관이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시타는 막막하기만 했다. 요컨대 모모한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면 상대방은 이 최후의 정리로 인해 당신의 이야기 전체를 이해했다는 느낌이 든다.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에서 명강의로 알려진 교수들도 이런 방법들을 쓴다. 요점을 솜씨 좋게 정리하는 사람은 스피치에 능할 뿐더러 머리도 영리해 보인다. 그러고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전체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 소설이나 영화, TV 드라마를 보고 줄거리를 간단하게 녹음한 다음에 이를 다시 들어보며 훈련을 거듭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능력이 생기니 이번 기회에 연습해 보길 바란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미팅에 관계없는 사람도 자신들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말을 걸곤 한다. 만약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영업하러 갔을 때 차를 내온 사원이 여성이라면 그런데 직원분 정도의 나이대라면 이 상품이 어떨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사원이 저는 멋진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영업하려는 상품에 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거래처 사람과 택시를 같이 타고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도 기사분을 대화 속으로 끌어들여 보자. 저쪽에 있는 가게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들 하던데 기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벼운 말이라도 건네면 거래처 사람과의 긴장감도 줄어들고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진다. 만약 상대방이 비서를 동행했다면 비서에게도 반드시 말을 걸어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주변 상황 정보를 대화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사무실에 들렀을 때 멋진 도자기가 있으면 즉시 관심을 보인다. 정말 품위와 운치가 있는 도자기 같군요. 누구 작품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구나 상대가 자기의 애장품에 관심을 보이면 자신의 안목을 알아준다고 믿고 기분이 좋아진다. 만약 상대방의 취미가 골프라는 정보를 들었다면 이렇게 시작해본다. 저도 골프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유능한 세일즈맨들은 고객을 만날 때 자기가 팔려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대신 날씨나 교통 문제 같은 주변 상황을 끌어들여 얘기하고 취미나 뉴스 같은 공통의 관심사가 될 만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한다. 그만큼 빨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대화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듀크 대학의 앤드류 카튼 교수는 사전에 준비해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름의 훌륭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상대가 지금 좀 바빠요 라는 대답을 하며 무시하는 경우에도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긴 대화는 좀 곤란했는데 1분 안에 끝낼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하면 상대방도 이런 대처를 해올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 쪽의 말을 듣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탁월한 능력의 영업사원일수록 이런 고객의 거절 패턴을 발견하고 자기만의 대응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수이훈 앵 교수의 심리학 연구팀은 비유가 들어있는 광고와 직설적인 광고를 만들어 각각의 광고가 주는 소비자 만족도를 비교해 보았다. A항공사의 광고는 거대한 여객기 안에서 멋지게 생긴 남녀 승무원들이 승객을 친절하게 모시는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B항공사의 광고는 엉뚱하게도 조용한 저택의 거실 안에서 편히 쉬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A항공사는 차별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반면 조용한 저택의 거실에서 편히 쉬는 비유는 그만큼 장시간의 비행기 여행을 내 집처럼 불편 없이 모시겠다는 표현이라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 이처럼 적절한 비유법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화의 가장 유용한 비유는 운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력세아를 논의의 주제로 다룰 때 부모가 부자면 아이의 교육에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고학력자가 된다. 고학력자가 되면 좋은 일을 구할 수 있어서 그 아이도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학력사회도 세습되어 간다. 라고 구구절절 길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학력은 현대의 신분제다. 학력사회는 귀족사회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편이 훨씬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고 설명도 훨씬 간단해진다. 또 어떤 선배가 점점 출세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저 사람의 출세 스피드는 빛의 속도야 라고 말해보면 좋다. 가장되게 생각하면 할수록 비유 표현이 더 재미있어진다. 또 사고 트레이닝으로서 적당한 단어를 하나 정한 뒤 그 단어를 사용한 비유 표현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약 달력이라는 단어라면 저 사람은 달력이다. 앞으로만 나아가거든. 이라고 말해볼 수 있고, 택시라는 단어라면 사랑은 택시이다. 부른다고 오지 않으며 누구와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다. 라고 말해볼 수 있다. 25년째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게이지 씨는 시민단체 봉사 모임 회장을 맡은 후로 고민에 휩싸였다. 회장이 된 후부터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그때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스피치 문제 때문에 회장에 추대될 때 한사코 거절했지만 회원들이 벌써 2차례나 회장 취임을 거절했으니 이번만은 꼭 맡아줘야 한다며 등을 떠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스피치 능력 부족 탓에 회사에서도 100여 명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연설은커녕 훈시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매년 열리는 창립기념일이나 연말연시의 시무식과 종무식 때도 그저 수고했다 잘해보자는 한두 마디뿐 더 이상은 말문이 콱 막힐 뿐이었다. 남들에게는 과묵한 사람처럼 비칠 테지만 업력이 쌓이고 사회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의 고민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다. 어떤 형식이든 스피치를 해야 할 때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처음엔 자신의 부족한 말솜씨를 의식해서 가급적이면 회사 밖 모임을 피했지만 사회생활이란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자리만 택해 활동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렇게 조심하고 회피를 해도 스피치를 할 기회가 기어이 그것도 불시에 찾아온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어느 모임에 나갔다가 불시에 사회자로부터 발언을 지명을 받고는 너무 허둥댄 나머지 덜덜 떨리는 손을 어쩌지 못하고 연설대 위에 놓인 마이크를 넘어뜨린 적도 있었다. 그 뒤로 사람들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얗게 비어지는 느낌이었다. 실수하면 안 된다. 망신을 당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그를 더욱 위축시켰다. 심리적으로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 심할 경우엔 말까지 더듬게 되고 횡설수설하는 게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였다. 누군가는 원고를 미리 써놓고 읽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게 마음 자세였다. 방법은 무엇일까?
워싱턴 대학 엘리자베스 로프투스 박사는 대화를 나누면서 명확한 내용에서 틀리게 되면 그 밖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된다는 실험 데이터를 발표했다. 만약 발언을 하다가 내용에 자신이 없는 대목에 이르면 그것을 고지것대로 밀고 나가지 말고 이렇게 전달하면 좋다. 출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서 자신은 없습니다만, 또는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라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틀리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이처럼 서두에서 오류 가능성을 분명히 밝혀두고 나서 발언을 하면 설령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크게 신빙성을 잃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백과사전 같은 사람은 없다. 누구나 반드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변명이나 늘어놓는 것보다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하고 상대의 지적에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넘어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르게 실수를 만회하는 길임을 잊지 말자.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저 사람은 능력자야 라고 어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대화의 주제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접목하는 테크닉만 발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슬쩍 방향을 바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이 성행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계기라고 합니다. 원래 성형은 전투에서 심하게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상처를 최대한 가려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랍니다. 또 역사상 최초로 달력을 만든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인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낯선 지식을 대화의 흐름에 맞춰 끼워 넣으면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당신을 상식 능력자로 높이 평가하게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프릭에 의하면 상대방이 모르는 잡학 지식이야말로 상대방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된다고 했다. 지금까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로 흥미를 갖고 들어줄 만한 이야깃거리를 들으면 메모에 모아두면 좋다. 둘째, 나를 돋보이게 연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 셋째, 자연스럽게 멋져 보이는 말투. 넷째, 면접 무엇이 문제였을까? 다섯째, 결론이나 요점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면 상대방은 전체 이야기를 이해한 듯 느낀다. 여섯째, 긴장되는 미팅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령. 일곱째, 사전 준비만 하면 어떠한 질문에도 대처 능력이 생긴다. 여덟째, 비유를 사용하면 이해가 쏙쏙 되고 기억에도 잘 남는다. 아홉 번째,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전략. 열 번째, 화장품 회사 CEO 게이지 씨의 고민. 11번째, 자신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어필하라. 12번째, 상대가 모르는 분야의 지식을 한두 개쯤 꼭 보유해두자. 이렇게 12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따끈따끈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